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작가 이세기의 단편 작별인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40년 서울에서 출생했으며 이화여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196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2시간 10분이 당선되었고 현대문학의 소설 추천을 받았습니다. 경향신문 기자와 서울신문사 부장, 예술가 비평 부장을 거쳐 현재 차범석 연극재단 이사이기도 합니다. 1977년 이별의 방식으로 현대문학상을 수상, 1999년 서울 언론인클럽 신문 컬럼상을 수상했으며 창작집 바람과 놀며, 작품집 그 다음은 침묵 외에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저의 낭독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한 곳, 주식회사 계몽사, 지은이, 이세기, 작별인사. 별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기묘한 흐느낌이 온몸에 출렁인다. 왜일까? 나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세세히 되돌아보고자 했다. 뭐라고 확실히 표현할 수도, 누구에게 물어 내 느낌이 들어맞는다는 답변을 얻어낼 수도 없는 막연한 것이 아닌가. 불안이나 슬픔은 아니다. 안타까움이나 답답함과도 다르다. 다만 나만의 착각일까? 오해일까? 하는 끝없는 의문이었다. 선배인 문기 언니의 소개로 어제 그를 만났다. 첫인상이 소년처럼 정갈하고 신선했다. 흰옷을 입은 때문이겠지. 그러나 그의 흰 옆모습, 맑은 표정 등은 어디선가 분명 만난 적이 있는 얼굴이다. 재빠르고 정확한 몸의 움직임, 과장이 없는 잔잔한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수줍음을 타는 19세의 한 소년을 연상케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나와는 메네스 시절에 만났지. 교포 3세인데 섬세하고 따뜻한 남자야. 존 파울즈의 나비 수집가처럼 그는 오디오 취미에 집착해 있어요. 한국에는 처음 나왔어. 그의 작곡 연주 때문에. 작곡 연주? 그는 작곡가야. 며칠 전 미국 문화원에서 그의 작곡 발표회가 있었어. 이제 서서히 음악 생활을 시작하는 셈일까? 작곡을 하는구나, 그는. 지난 봄 문과대학을 졸업하고 시인이 되기에 공부하는 나는 공연히 그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음악을 듣지 못한 게 서운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뿐. 문기 언니의 손님이고 또 문기 언니와 각별한 사이라는 그에게 더 이상 몰두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다음 날 문기 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저녁 스케줄 어떠니? 한이 내일 떠나기 때문에 식사를 함께 할까 하는데. 나는 가슴속이 뜨끔해짐을 느끼며 좋을 대로 하세요 했다. 6시 반. 그때부터 약속 시간까지 나는 소파에 파묻혀 앉아 한 줄기 어떤 생각에 깊이 빠져들어갔다. 문기 언니의 소개가 끝나자 나는 안녕하세요 손을 내밀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면서 안녕하세요 했다. 한국말이 아주 서툴렀다. 손을 잡은 채 그는 잠깐이지만 나의 눈을 똑바른 시선으로 응시했다. 어딘가 뜻이 담긴 의식적인 눈초리로.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에요. 더듬거리긴 했지만 또박또박한 말씨였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손을 놓았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란 이것뿐이다. 그리고 그들, 문기 언니와 한이라는 사람은 유창한 영어로 어떤 이야기에 열중했으니까. 한데 내가 왜 그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말에 그처럼 소스라치게 놀랐을까?
이유는 있다. 흰 셔츠와 흰 바지, 여벌굴이 흰 그의 백색 이미지는 옛날의 준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이다. 물론 얼굴의 생김새나 목소리, 짚어내어 꼭 닮았다고 할 구석은 없었으나 그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알리사의 젤롬이던 준의 모습이었다. 알리사와 젤롬은 좁은 문의 여자 남자 주인공입니다. 차갑고도 흰, 푸르고도 우아한 이미지가. 준은 대학 1년 때의 과 친구였다. 어느 날 강의실에 들어서자 자그마한 인상의 남자애가 생경하게 나에게 소리쳤다. 아, 김명희 정말 멋져요. 진 슈트도. 불시 찬사에 어리둥절했고 그래서 그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머리를 약간 기르고 흰옷을 입고 있었다. 수줍음을 몹시 타는 소년처럼 자신의 소리에 자신이 놀라 얼굴을 붉혔고 강의실 어느 구석엔가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전공 과목 시간에 들어갈 적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체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그의 모습을 찾는 버릇이 생겼다. 여러 학생들 틈에서 그의 모습은 유난히 두드러졌고 그가 보이면 나는 곧장 딴청을 해버렸다. 노트를 펴고 강의들을 준비를 한다든가 옆의 친구와 어제 본 연극 얘기를 한다든가 언제나 강의실에서 그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입구를 등지고 앉아 딴 아이들과 잡담에 섞이거나 뒤늦게 들어와서는 강의실 구석에 숨어버리곤 했으니까. 나 역시 그에게서의 주목을 중요시하지는 않았다. 상대방이 무심한데 내가 왜 손톱만치의 틈을 보이랴 였다. 어쩌다가 두 사람이 주의를 깊게 하지 않은 탓으로 똑바로 두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지만 그는 나의 눈끝에서 나는 그의 눈끝에서 시선을 비키면서 등 뒤 사람을 바라보다가 잘못된 것처럼 명확하게 얼버무렸다. 아, 김명희 멋져요. 무슨 용기로 이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나에게 한 말이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따금씩 캠퍼스에서 마주쳐도 나는 나대로 바쁘거나 몸을 도사렸고 그도 별다른 내색 없이 그 자리를 비켜갔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는 교훈을 몸소 실천하는 자처럼 필요 이상 나에게는 무관심을 강조해왔다. 그렇다고 딴 여학생들과는 무관하게 어울리느냐? 별로 그런 티도 없었다. 연연하고 감상적인 인상 때문에 연상의 여인의 사랑을 받을 형이라고 해서 젤롬이란 별명이 붙었지만 의외로 냉담하고 흐트림이 없는 몸짓이었다. 여학생들과는 친절한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을 정도로 나에 대한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쌀쌀하게 굴므로써 간접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단정한다면 그것은 나만의 자아 도취적인 착각이겠지. 내게는 무관심하면서 딴 사람들, 아니 딴 여자들에게 부드럽게 굴면 나에게 그의 마음을 들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설까? 아니면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을 지조 있게 지키고 있기는 하다는 것일까? 말이 별로 없고 남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으나 동급 남학생들과는 잘 어울리는 모양이었다. 한 번은 대학 근처의 썬에서 그와 같은 박스에 앉은 적이 있었다. 주말이어서 실내는 꽉 차 있었는데 다방 사람의 안내로 하필 그의 자리에 합석이 된 것이다. 앉아보니 그였고 뜻밖의 우연에도 우리는 서로 잘못 앉았다는 거북함만을 느꼈다. 다른 남학생들과는 노트 빌리기, 분식집 가기를 떡 먹듯 하면서도 왜 그에게만은 특별히 주눅이 드는 것일까? 그러나 그가 나에게 실없는 감정이 아닌 것만은 그런 작은 일에서도 예민하게 집어낼 수 있다. 그는 내가 그의 친구와 어제 불란서 문화원 갔었니? 오늘 프로그램은 뭔데? 우리도 갈 거야.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얼핏 스쳐 지나면서 내가 여기 있다. 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려 들었다.
아니면 구석진 데서 날카롭게 쏘아보다가 내 시선이 느껴지면 재빨리 눈길을 거두고 딴 자리로 가버렸다. 알았다 하는 확인 또는 눈빛이 말하는 빛나는 감정을 서로서로가 숨기고 감추고 끝까지 나타내지 않기 내기를 하려는 것처럼 그날 다방에서도 그랬다. 마주 앉았으나 그는 허리를 곧게 편 채 팔짱을 끼고 앉아 유리창 쪽만 바라보았다. 나는 다른 과의 친구와 함께였는데 잔뜩 긴장이 되어 입이 굳어버렸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보다 두 사람의 숨죽인 숨소리가 명료하게 의식되리만큼 빡빡하고 긴 침묵이었다. 자리를 탁 차고 일어날 수도 없었고 같은 과 친구끼리 원수진 듯 죽자고 버틸 수도 없었고 심포니에서 록 팝송으로 이어지는 귀 익은 노래들을 듣는 체 하지만 시야 속에는 상대방의 온모습, 옆모습이 들어와 성가시게 어른댔다. 친구 아이가 귀갯말로 저 애가 너희 과의 젤로 마냐? 저 아이 괜찮더라. 아주 센티하게 생겼어. 했을 때도 나는 경황이 없이 멍청했을 뿐이다. 오히려 저 애? 우리 과였던가? 난 도무지 관심 없다는 어려운 표정을 만들기에 애를 써야 했다. 그는 우리들이 귀갯말을 하거나 말거나 어깨짓 하나 흐트리지 않았다. 꼼짝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세를 곧게 지켰다. 그가 침묵의 압박을 주면 줄수록 견딜 수 없어진 나는 긴장을 풀면서 끝없이 산만해져 갔다. 플레이어실 쪽을 바라보다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탁자 위의 담배 재떨이 그가 피우다 놔둔 담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혼자서 타고 있는 담배 연기를. 이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그때 생각했는데 그가 담배를 비벼 끄고 발딱 일어났다. 어찌나 놀랐는지 성큼성큼 다방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얼굴에 끼얹어지는 말할 수 없는 수치심, 그보다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지 못했음을 나는 절망적으로 부끄럽게 여겼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는 그가 있는 자리, 그가 얼핏 보이는 곳에는 얼씬하지 않는 내가 되었다. 사랑을 하다가 잔혹하게 나를 뿌리치고 간 나쁜 연인처럼 그가 무섭고 두렵기만 했다. 연애를 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와 사랑을 고백한 사이라면 반드시 저런 식으로 훌쩍 떠나고 말리라는 불길함과 서운함이 스쳤다. 이제는 어디에서든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말하거나 손짓하는 그의 모습을 느끼려 하긴커녕 아무데도 쳐다보지 않고 앞자리에 앉아 강의를 듣고 강의가 끝나면 소리 없이 도망쳐 나오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나를 찾거나 나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따위의 짓을 제발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는 내가 강의실에 들어서면 돌아앉아 있건 똑바로 서 있건 책을 펴들었건 시야의 한 구석에 나를 세워두려 했으니까. 그에 대해 달라진 나의 태도는 결국 진짜 무관심으로 변했고 나는 아주 마음이 편해졌다. 전에는 책을 사가지고 나오다가 티셔츠를 사다가 버스를 타다가 그를 발견하면 질겁을 해서 어디론가 숨어버릴 궁리에만 급급했었다. 이제는 오히려 내 쪽에서 그를 바라보기를 돌같이 하게 되었다. 그가 근처에 서 있으면 꼼짝을 못하던 내가 예사로 지나친 과대망상, 유치의 극치, 빈정될 수도 있었다. 그가 곱게 지키고 싶어하는 무엇인가를 엉망으로 헝클고 찬물을 끼얹으려는 심보였다. 여학생들 사이에 상당히 인기 있음을 스스로 믿는 그에게 웃기네 라고 말하고도 싶었다. 미인이 자신을 미인이라고 말할 때가 가장 역겹고 천한 게 아닌가. 하나의 상대방이 그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자부하려는 자가 바로 역겹고 천한 자라고. 늦지마 카오. 텅 빈 캠퍼스를 걸어 나오는데 누군가가 먼 데서 뒤따라오고 있었다.
머리를 펄렁거리며 책자루를 어깨에 맨 그가 나를 향해, 분명히 나를 향해 어쩌면 아까부터 뒤쫓아오는 기색이었다. 아차! 후미진 길목에서 그와 마주치긴 싫었다. 태연하게 그가 내 옆을 지나치게 하느냐. 그대로 비켜가 버린다면 또 한 번 자존심을 다치는 일이고, 말을 걸어오게 내버려 둔다는 건 대화를 틀 수 있던 시효가 까마득히 지난 이상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걸음걸이를 빨리 하느냐. 그것은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증거다. 오거나 말거나 지나치거나 내버려 두자. 그럴 수도 없었다. 없었던 일처럼 이 자리를 모면했으면. 어느 틈엔가 다가온 그가 머뭇머뭇 뭐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귀먹은 사람처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듣기 싫은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를 사람이 아닌 어떤 물체라고 단정하고 싶었다. 그는 또다시 머뭇머뭇 말했다. 역시 들리지 않았다. 그때 구세주처럼 우리 과의 강 교수가 내 앞에서 차를 세웠다. 아, 선생님!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워 차 앞으로 바짝 다가갔다. 강의는 다 끝났나? 차 한잔 할까? 이 제의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나는 강 교수의 팔짱이라도 끼고 싶었다. 강 교수는 주뼛거리고 서 있는 그를 향해 준도 함께 가지? 했다. 강 교수에겐 그와 내가 나란히 걸어 나온 것으로 보였겠지. 어이없다. 나는 그가 온다면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와 같은 자리에서 차를 마신다는 건 기절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말없이 따라왔다. 교수를 가운데 두고 그와 나는 양옆에서 걸었다. 선 앞에 오자 나는 퍼뜩 생각난 듯 아, 차 마시려고 했지만 약속이 있어요. 해버렸다. 강 교수는 내 속을 모른 채 그런 법 어딨나? 몇 시에 어디서 약속했는데? 다그쳤다. 6시에 시내에서라고 나는 꾸며댔다. 시내라면 나도 그 시간에 나가야 해. 태워다 줄 테니까. 그래서 별 수 없이 그들을 따라 선으로 올라야 했다. 교수, 나. 그의 순으로 계단을 올랐다. 실내는 꽉 차 있었다. 담배 연기, 음악. 나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기억을 되살려냈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 쪽에 나란히 걸터 앉아야 했다. 역시 나, 교수, 그의 순이었다. 강 교수와 내가 대화를 나눌 때는 강 교수의 얼굴은 나를 향했고, 따라서 그는 강 교수 등 뒤에서 나를 마주보는 상태가 되었다. 또 그가 강 교수와 말하는 동안에는 강 교수 등 뒤에서 내가 그를 바라보는 입장이었다. 나는 될수록 한눈을 팔았고 셋이 함께하는 이야기에는 끼어들지 않았다. 강 교수는 우리의 어색한 사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졸업 후의 병역, 직장, 유학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자연히 그를 바라보게 되었다. 지나친 무심과 외면은 관심의 핵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바라보되 절대로 표정 없이 감동 없이 예의상 아 그런가 하는 얼굴을 만들었다. 아버지는 아직 미국 지사에 계신가? 강 교수가 그에게 물었다. 네, 어머니와 누님들도 전 병역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주는 그럼 지금 혼자인가? 혼자서 자취를 합니다. 그에 대한 상식은 처음이지만 그렇거나 말거나란 듯 강 교수 등 뒤로 얼굴을 감추며 그와의 시선을 차단하려 했다. 그는 몸을 기울여 빈틈없이 나와 얼굴이 마주치게 했다.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빛을 발했다. 그리고 가슴 한복판으로 한 줄기 전율 같은 짜릿한 아픔이 후비듯 흘렀으나 나는 차고 담담한 얼굴을 했다. 그도 이 같은 생각을 먹었다면 그것은 철저한 오해라는 듯이 아니 분명코 멋쩍은 착오임을 인식시키고 싶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나도 시계를 보았다. 이번엔 선수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나는 자리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저는 먼저 가야겠어요. 아니, 같이 나가지. 강 교수가 카운터에서 돈을 지불하고 모두 밖으로 나왔다.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요. 같이들 타고 나갑시다. 강 교수는 휘적휘적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와 나란히 서 있으라고. 나는 그가 숨쉰 자리에서는 숨을 들이마시기도 그림자조차도 내 옷자락에 묻히기 싫었다. 그는 내게 뭐라고 말할까? 약간 쭈밋거렸다. 이와 동시에 나는 마침 길 건너로 지나는 빈 택시를 잡았고 재빨리 차에 올랐다. 그의 눈앞에서 차가 떠나자 그제서야 속이 후련했고 서글픔이 눈시울에 끼쳐졌다. 정직하게 말하라면 그를 사랑하고 있다. 한데 사랑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야 하다니. 처음부터 나는 그와의 비극적인 이별을 예감하고 있었을까? 그의 가늘디 가는 성격, 자존심만을 천재로 하는 나의 성격이 두 사람을 수월하게 합쳐놓지 않으리라는. 그는 한결같이 찬 얼굴을 하는 여자아이에게 굳이 다가서고 싶지 않았을 테고 어딘가 미묘한 구석을 보이며 어렵게 상대방을 떠보려는 기교파의 남자아이에게 나도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날 밤은 몹시 슬펐다. 교수의 등 뒤로 얼굴을 피하자 앉음새를 고치는 척 밭 쪽으로 다가앉던, 그래서 숨어버리려는 나의 눈을 기어이 붙잡고만 그의 안타까움을 조금은 짚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 4년을 졸업할 때까지 그와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었다. 30명쯤의 과 친구들도 그와 나의 사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서로가 관심 없는 사이려니조차 의심치 않았다. 졸업하는 날, 그날은 비가 왔다. 비를 피해서 엄마 아빠와 나를 축하하러 온 딴 대학 친구들과 막 차에 오르려는데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그가 장미 한 송이를 내밀었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뒤미쳐 돌아서서 달아나 버렸다. 꿈속에서의 일처럼 그가 내게 꽃을 준 사실이 비현실적인 영상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그는 검은 졸업식 가운을 입은 채였고 눈빛만이 푸르게 빛을 발했었다. 엄마가 물었다. 그 애 누구냐? 같은 과에. 나는 빗속을 물끄러미 바라본 채 오물거렸다. 같은 과에. 다시 한번. 괴짜구나 그 애. 가슴속이 뒤죽박죽 엉키면서 나도 모를 눈물이 눈속에 괴었다. 필시 희고도 힐 눈물이 뜻모를 듯이 담긴 어떤 감동이, 그리고 섭섭한 차가움이 섬뜩섬뜩 피부를 찔렀다. 혼자 자취, 병역과 유학, 그의 졸업식은 의외로 쓸쓸했으리라는. 그렇게 외롭게 해선 안 된다는 후회가 스쳤으나 나는 이를 묵살했다. 나는 장미꽃을 비오는 길바닥에 슬그머니 떨어뜨려 버렸다. 모든 것은 일단 막을 내렸다. 예감대로 이별은 오고야 말았고 이 슬픔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었다. 나는 슬퍼진 나를 스스로 달래기가 겁났다. 그릴에 들어서자 그가 미스 김 여기 손을 들어보였다. 어제와는 달리 회색의 진 차림, 백색 터틀이 목에 눈부셨다. 문기 언니는 아직 오지 않은 모양. 그가 나의 궁금증을 풀어주려는 듯 문기는 조금 늦는다고 말했다. 칵테일을 한 잔씩 시키고 우리는 멀리 중앙청 쪽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자동차 불빛을 바라보았다. 미스 김, 시를 쓰나요? 아직 더 공부해야 해요. 언젠가 멋진 서정시를 쓰고 싶어요. 당신이 쓴 시를 작곡할 수 있어요. 요 다음에 좋은 시 쓰면 부탁합니다. 회화를 잘못하는 나는 귀먹은 사람에게 하듯 또박또박 끊어 말했다.
그는 빙긋 웃으면서 미안해요. 한국말을 못해서. 나도 미안해요. 영어를 잘 못해서. 아니,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미국 사람 집에서 양자로 자랐어요. 한국말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나는 새삼스럽게 이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국 사람이라기보다 미국 사람 쪽에 가까운 얼굴이다. 옷차림이나 제스처, 어떤 습관적인 몸짓들이 그곳 사회에서 오래 익어온 체질로 화해 있었다. 부모는 한국 사람이라지만 그는 그곳 풍토에서 자란 미국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은 처음? 그는 야! 어깨를 들썩하며 올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한국적 이미지를 띤 오페라를 쓰고 싶어요. 한국 전통문화, 역사와 풍물을 더 공부해서. 그는 나를 위해 천천히 말했고 나는 띄엄띄엄 짧은 언어로 그에게 묻거나 대답했다. 서울이 참 좋아요. 지방에도 골고루 가보고 싶어요. 좋은 데가 많아요. 많은 좋은 산과 바다, 강, 제주도도 좋다고 해요. 아, 제주도 가보고 싶어요. 그러나 시간이 없어요. 미스 김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서울. 난 당신을 봤어요. 당신 눈을 보고 느꼈어요. 그는 나를 처음처럼 응시했다. 그때 호사스럽게 성장한 문기 언니가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들어섰다. 우리는 나쁜 일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얼굴을 붉혔다. 그가 제주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했다. 그리고 나와 문기 언니를 번갈아 바라봤다. 문득 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는 칵테일을 마시면서 문기 언니에게 재빠른 말씨로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의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 문기 언니의 눈길을 피해 나를 바라봤다. 시간이 갈수록 이 느낌은 가슴을 파고들었다. 문기 언니도 미묘한 분위기가 전해지는지 그와 나의 사이를 힐끗 점검했다. 그러다가 그에게 한국적 이미지의 작품에 대해 열심히 물었고 그녀 자신은 그가 작곡한 그런 풍의 가곡을 직접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유창하게 엮어가는 그들의 대화를 나는 일일이 이해할 수 없었다. 대부분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았고 차츰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시선이 나의 눈에 닿을 때만은 왠지 이런 시간이 처음이 아님을 되살렸다. 창 저쪽의 화려한 불꽃 물결, 청남색으로 어두운 하늘, 대화 속에 섞이는 미스김을 귓등으로 흘리면서 이 사람으로 인해 소멸됐던 안타까움이 가슴속에 다시금 움트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하고는 형제처럼 친한 사이, 고교 후배, 그녀의 시는 간결하고 예쁘다. 지금은 아직 어리고 연습 기간이지만 다음에 좋은 시를 쓸 것이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자 그는 문기, 미주도 시를 썼다. 그래서 나도 시와 음악을 사랑하게 된 거다 했다. 미스 김을 처음 보자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었던 것은 그녀 표정이 미주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미주가 누구예요? 마지못해 내가 묻자 한해 애인, 내 친구지. 그렇다면 그는 문기 언니의 친구 애인이었구나. 나는 문기 언니와 그가 애인 사이가 아님을 우선 다행히 여기려 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좋아하는 바람에 친구애가 한때 삐쳤었지. 문기 언니는 빠르게 말했다. 그랬었구나. 나는 다시 움츠러들었다.
그는 못 알아듣고 나와 문기 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다만 되풀이 당신은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표정이 아니에요. 중얼거렸다. 나도 그래요. 나는 준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내게도 당신하고 비슷한 인상의 같은 과 친구가 있었어요. 라고. 그러나 팔짱을 확 풀고 정말 당신도? 온 얼굴을 활짝 펴면서 당신도 내가 처음 아니야? 했다. 나는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조차 어리둥절할 지경이었다. 문기 언니가 옆눈으로 그를 흘겼다. 그는 깜짝 놀라 나로부터 비켜나는가 했는데 성큼 일어서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화장실에 갔겠지. 나는 먼데 자동차 불빛 쪽에 눈길을 돌리면서 문기 언니의 날카로워진 신경에 마음이 쓰이는 나를 발견했다. 하는 완벽한 미국인이야. 나를 처음 봤을 때도 바로 그렇게 말했어. 처음 보는 사람 같지 않다고. 그들의 의례적인 친절의 버릇이지. 나에게 엉뚱한 생각 말라는 힐란이었다. 그녀는 나와 준과의 사이를 잘 알고 있다. 어느 날 준과의 어려운 눈싸움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녀는 쉬운 사랑이 아니라서 멋졌겠구나. 넌 그런 유를 좋아하니까. 빈정댔다. 너도 작작 자존심 좋아하라고. 난 자존심 강한 게 좋아. 자존심 잃는다면 인간의 차원이 아니야. 공연히 심술이 나서 그날 투덜거렸다. 너 좋아하는 그 자존심? 그 때문에 너에게 다가왔던 행복과 행운과 낭만이 기급을 하고 달아난다고 말하고 싶겠지? 문기 언니로서는 나의 이런 성격을 약점으로 단정하는 주의였다. 그래서 안심하고 이런 자리에 데려왔는지도 모른다. 네가 한눈 팔아봤자 별 수 있겠어. 자존심 센 아이답게 견뎌보라고 하면서 그래, 나는 내가 자존심을 중요시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도 콧대 높게 버텨주기를 손모아 비는 축이다. 그러나 그녀는 왜 그리 바둥댈까? 나는 지금 야비하리만큼 나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이를 즐기려는 문기 언니가 미웠다. 나만의 특별 친구라고 엄연히 전제했다. 어쩔 것인가? 해볼 테면 해보라고 그녀는 손톱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토록이나 안타깝게 지킬 애인 같은 건 애초에 필요 없다. 한길 바닥에 내놓고 1천만 여성이 좋아해도 안심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면 필요 없다는 말이다. 쉽사리 서로에게 열중하는 일도 열적다. 준처럼 수많은 여학생들 틈에 에워싸여 있으나 눈끝 하나 달싹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향해 어렵디 어려운 시험, 탐색전을 벌이는 방법이 아니라면 사랑해요. 말하고 그래요. 좋아요. 해서는 뭘 어쩌자는 건가. 사랑하는 감정을 미묘하게 아끼고 견제하면서 끊길 듯 가냘프게 예리하게 이끌어가는 매서운 직선. 어려워서 싫어. 또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해 당연히 영향을 받는 약한, 허한, 차원 없는 얘기는 관심 밖의 일이다. 누구나 멋진 사랑, 평생에 한 번뿐인 멋진 연애를 해봤으면 꿈꾸다가도 막상 사랑에 빠지면 결혼으로 구두점을 찍거나 사랑이 깨질 때는 상대방을 오해, 추측 끝에 가볍게 단념하고는 슬픈 사랑을 했다는 말만을 남긴다. 가장 근본적인 면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대라면 발을 굴러 안타까워해서 뭐하랴. 억지와 강요, 이것을 사랑의 감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혹은 타인의 아름다운 감정을 일방적인 질투심으로 억누르거나 막으려는 사람들, 또 그런 것에 의해 쉽사리 쓰러진다면 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화장실에 간 줄 알았던 그가 실내 한복판을 활기차게 가르며 걸어 들어왔다. 그의 뺨은 밖의 찬바람을 쐰 신선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손에는 셀로판지에 싼 붉은 꽃,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 오자 꽃을 내게 내밀었다. 나는 놀랐고 너무 의외여서 당황했으나 고마워요. 꽃을 받았다. 전에는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준은 바람처럼 도망쳐 버렸으니까. 준의 장미와 그의 장미로 인해 나는 약간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장미 향기가 폐속에 스미자 나도 모를 눈물이 가슴을 적셨다. 준의 장미, 그의 장미, 나는 지금 감상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기 언니의 질투의 시선이 번뜩 빛났으나 나는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녀가 슬퍼하지 않아도 좋겠지. 문기, 우리 제주도에 가요. 미스 김과 함께. 순간 문기 언니는 내 손의 장미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에게 딱딱하게 나무랐다. 19세기 시기야. 멜로드라마틱해. 하겠지. 그는 야단 맞는 어린애처럼 약간 얼굴을 붉혔다. 계속 의사가 충분히 통하지 않은 채 답답함이 흘렀으나 그는 여전히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에요. 할 때의 감동이 담긴 눈길을 변치 않았다. 문기, 나 내일 떠나지 않고 제주도에 갈 테다. 당신과 미스 김과 함께 가겠다고 다시 졸랐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너 제주도에 갈 수 있겠니? 시답지 않게 물었다. 나는 순간 그와 나의 사이에는 준과 그랬던 것처럼 자존심의 내기가 아닌 외부의 거칠은 공기가 방해처럼 가로막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당황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나는 못 가요. 집에서 보내지 않아요. 집에서는 졸업하자 결혼시키려고 감시하니까. 그녀는 신이 나서 나의 의사를 그에게 전했고 그는 내색이 달라지며 차가운 얼굴이 되어갔다. 좋아,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와는 추측, 억측이 엇갈릴 뿐이다. 내 이야기를 깊이 새겨들었다면 서운할 리 없는 것을. 언뜻 문기 언니가 그와의 여행 스케줄,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카네기홀, 깔깔 웃고 미주의 질투, 깔깔 웃고 그도 따라서 웃고 뭐라는 소린지. 대학 4년 동안 준과의 눈시름, 시를 쓴답시고 책방이나 뒤지고 다녔을 뿐 영어를 소홀히 한 것이 큰 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나 나의 용기 없음, 아니 여전한 버팀 때문에 모든 것이 와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새에 낀 질긴 고기처럼 갑갑하고 답답한 난처하고 성가신 시간이었다. 괜찮아. 난 사실 난해한 일에는 끈질기게 매달리고 싶지 않아. 자기 자신이 자신을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 과연 그가 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면 제3자에 의해 나를 판단하거나 단정하지는 않겠지.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인가. 어떻게 되든 나는 그들이 웃은 것처럼 소리내어 웃었다. 왜 웃어? 단지 네가 너무 천진무구하다고 했을 뿐이야. 재물에 놀란 문기 언니가 그들의 대화를 이해시키려 했다. 아무려나 바보라고 했어도 동양 여성답게 맹꽁이라고 했어도 상관없다. 준을 단념했을 때처럼 마음이 편해만 갔다. 그녀는 나와는 정반대의 성격이다. 한다면 한다. 갖는다면 갖는다. 좋아하는 남자라면 미주라는 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친구 애인이라도 가로챌 수 있다. 가로채면 어떠냐? 남자가 가로채임을 당할 정도라면 그들 사이는 깨져도 좋다는 배짱일 테니까. 나는 물건을 사려다가도 남이 나보다 더 탐내고 원하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물러나는 형이다. 이를테면 좋아하는 상대가 생겨도 남이 나보다 더 열을 올리는 기색이면 기겁을 하고 달아난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나를 택할 경우에만 머리를 끄덕이자는 주의다. 한 사람에 도달하기 위해 그 주변을 에워싼 적들과 대결해 보겠다는 결심은 애초에 없다. 야비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참여하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신사적인 어른이 되기를 원하니까. 회색해진 흰 터틀네크의 셔츠, 셀로판 종이에 싼 빨간 장미, 백색 이미지가 나를 혼란시켰으나 나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이 슬픔과 괴로움을 언제까지 즐기자는 건가? 준을 어떻게 잃었느냐? 그때는 가슴을 파고드는 작은 슬픔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렸을 뿐 아픔의 기억은 없다. 자, 그럼 내일 제주도에 갔다가 토요일 쉬고 일요일에 와서 밤 비행기로 떠나요. 그들의 대화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아쉬운 듯 미스 김도 가요. 또 한 번 권했다. 나는 못 들은 채 했다. 그도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남자들이란 잠시 감상적으로 빠지다가 다른 한 여자에게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다음 날부터 당장 딱딱하고 멋없는 얼굴, 한때는 죽도록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다가도 결혼한 남자가 되고 나면 내가 언제 너에게 하는 얼굴로 당연히 변한다고 하잖는가. 그리고는 뻔뻔스럽게 철없이 너를 좋아한 적도 있었었지. 그것이 마치 웃기는 일인 것처럼 자신의 시간에 곧잘 먹칠을 한다. 쩔쩔매는 몸짓으로 이쪽에는 눈길 한번 바로 뜨지 못하니까 문기 언니의 표현대로라면 천진하다고나 할까. 남자들이야말로 촌스러우리만큼 격식과 속박을 즐긴다. 속박의 물속에 두 발을 담그고 녹슬어 버린다. 또 한 번 실연한 여자가 되어 아침부터 푹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24살의 내 나이가 이런 일로 절망하기엔 너무나 서투르고 어리다는 걸 일깨웠다. 나는 요 다음엔 아마 첫눈에 눈길을 끄는 남자가 나타나서 결혼해요. 자신있게 프로포즈하면 그래요. 아주 좋아요. 할 테다. 겨누고 재고 누리는 일이라면 지지 않고 도전하면서 좀 더 7단의 바둑보다 더 어렵게 대결하리라. 다음 날 아침 문기 언니에게서 전화였다. 나는 맑은 목소리로 제주도예요? 했다. 제주도? 그는 여행 스케줄을 바꿨어. 그가 제주도를 가지 않았다는 게 그토록 내 가슴을 밝게 할 줄이야. 바카스를 마실 때처럼 자신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았다. 아, 그랬구나. 그저 흔해 빠진 그저 그런 남자는 아니었구나. 나에게 장난 눈짓을 미국식 제스처를 쓴 건 아니었구나. 나는 뛸 듯이 좋았다. 그러나 그 다음 문기 언니의 말. 그는 그런 사람이야. 훌쩍 즉흥적으로 떠난다고. 미국에서도 그랬지? 나하고 잘 어울리다가도 말없이 떠나요. 그의 방황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겠지. 나도 참을 대로 참아왔지. 그녀는 열심히 설득하려는 말투였다. 말없이 훌쩍 떠난들 어때? 반드시 정해진 스케줄을 제시하고 플랜을 짤 것은 없다. 그는 에고이스트야. 작곡과 오디오 취미에만 열광적일 뿐 고달픈 남자야. 오늘 밤 떠난대. 그녀의 목소리에 한 가닥 검은 구름이 걸쳐 있었다. 전파에 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실제보다 더욱더 미세하게 표현되었다. 떨리고 흩어져 있고 수화기를 든 나의 손도 떨리는 듯했다. 하는 너를 좋아하나 봐. 그가 여자에게 명확하게 뭔가를 표현한 건 처음일 거야. 아량을 베풀듯 말하고 그 말에 내가 뜻이라도 둘까봐 겁이 나선지. 그러나 어떤 의미를 마음에 두고 하는 행동은 아니야. 라고 입에 문 사탕을 혓바닥에 내밀어 낼름낼름 내밀어 보이는 격이었다. 나는 담담했다. 다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나를 바라볼 때의 따뜻하고도 정확했던 시선뿐. 문기 언니는 그 눈을 모른다. 선에서 바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 강 교수 등 뒤에서 준이 보냈던 바로 그 섬광 같은 눈빛을. 네가 비행장에 나와줬음 하더군. 그래요. 우리 나가봐요. 나도 한 번쯤 그를 확인하고 싶었다. 제주도 스케줄을 포기한 건 나 때문이다. 내가 안 간다니까 그도 포기한 거야. 예정대로 미국으로 떠난다는 그 사실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 세상의 끝, 어디에선가 하얀 새처럼 날아온 그를 한번 나타나기가 그토록이나 쉽지 않은 그를 덮어놓고 외면하고 싶진 않았다. 내게도 관심이 있는 이상 자연스럽게 다가선 그를 소극적인 양보와 어떤 저지 때문에 거부할 건 없다고 생각했다. 또 지금은 대학 1년생도 아니고 나는 머리를 빗고 행길가로 나와 꽃집에서 장미 한 송이를 샀다. 언젠가 또 만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자 나도 분명 어디선가 당신을 만난 적 있어요. 공항에 도착한 나는 2층에 올라 짐을 체킹하는 행렬을 내려다보았다. 그와 문기 언니가 창구 앞에서 짐을 내보이고 있었다. 쓸쓸하게 혼자 서 있는 그는 아니군. 그를 발견하자 어이없고 무모했다. 그는 어제 회색진을 입고 문기 언니를 향해 뭔가를 말하며 웃고 있었다. 막상 저런 식으로 떠나는 사람에게 꽃을 건네주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한다. 더구나 그는 문기 언니의 그녀의 친구로부터 빼앗고 싶어한 남자다.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에요. 이 때문에? 미주와 표정이 닮았어요? 나는 김명희 아주 멋져요. 의 준생각이 났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 나는 몹시 열적은 대학 4년을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받은 장미 한 송이로서 모든 안타까움과 상한 자존심을 상쇄했다고 억지를 썼다. 뭔가가 심히 부끄러워지는 기분이었다. 지금 그 앞에 내가 나타난다면 여행자이고 모국에 왔고 예술가의 감상을 지닌 그는 또 한 번 뜻있는 눈길을 나에게 던질 것이다. 이 눈길을 확인하러 왔다. 그러고 나서 나는 또 다른 열적은 몇 년을 보낸다.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딴 인파 속에 숨어서 계단을 내렸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그와 문기 언니는 내 곁을 지나 출구 쪽으로 오르고 있었다. 요 다음엔 미주와 결혼해서 와요. 문기 언니의 슬픈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잠깐 휘둘러 보는 듯 했다. 방황하지 말고 이번엔 결혼하세요. 명희도 좋은 아이긴 해요. 그러나 들리지 않았다. 문기 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를 찾는다고? 그것은 내 나름의 바람이다. 그는 무심하게 한 바퀴를 휘둘러 봤을 뿐일 것이다. 흰 옆얼굴이 준을 닮아 있었다. 준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진행은 비슷비슷 흐르고 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가 작곡과 옛날 친구를 만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떠나고 있는데 나만이 열심히 의미를 만들고 싶어 했다. 문기 언니에게도 미안했다. 그를 다시 한번 그가 오르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올려다보았다. 그도 마침 계단 쪽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가슴에 닿는 철렁한 느낌, 얼핏 나를 본 것도 못 본 채 하는지도 단지 그의 눈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떠나고 있는 것이다. 쑥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온몸에 출렁거렸다. 그러면서 차가운 눈물이 푸르게 괴었다가 잠시 출렁이다가 그가 출구 쪽으로 사라지자 눈물이 눈 속에 이슬처럼 피었고 다시 안개처럼 잦아들면서 마음속에서 긴 흐느낌으로 흘렀다. 나는 손에 들었던 장미꽃을 슬그머니 발밑에 떨구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 명희는 남녀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처리할 줄 아는 강인함을 자존심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랑을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있죠.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